위한 집이지 찜질방이 아닙니다. 바닥 난방은 돈 낭비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저 돌바닥 절대 안 됩니다. 충격입니다. 체감온도 영하 50도, 캐나다 유콘의 유엔 실험 현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첨단 독일 기술이 멈춰버린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을 살려낸 건 다름 아닌 한국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건축 표준을 단 하루 만에 바꿔버린 한국의 기적, 그 충격적인 현장을 공개합니다.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의 주인공, 독일 최고의 건축가가 불과 3일 뒤 한국인 기술자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게 됩니다. 도대체 저 얼음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만했던 그를 녹여버린 뜨거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지 짧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찔리는 것 같습니다. 콧 속에 있는 물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여기는 캐나다 북쪽 끝, 유콘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바깥 온도는 영하 32도. 우리가 흔히 쓰는 냉장고 냉동실보다 2배는 더 추운 곳이죠. 이곳 사람들은 영하 20도 정도면 어유,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네 하면서 반팔을 입고 산책을 나온다고 하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스 베버입니다. 유엔에서 전쟁이나 지진으로 집을 잃은 난민들을 위한 집을 짓는 일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독일 사람인 저는 평소 단열재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융통성이 없이 꽉 막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별명이 참 좋습니다. 추운 곳에서 사람을 살리려면 열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꽉 막는 것이 최고라고 평생을 믿어왔으니까요. 저는 낭비를 싫어합니다. 1달러라도 허투루 쓰는 꼴을 못 보는 성격이죠. 이번 프로젝트는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가장 싸고 가장 따뜻한 집을 짓는 방법을 결정하는 마지막 실험이거든요. 전기도 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이 허허벌판에서 오직 기름 발전기 하나로 버텨야 하는 극한의 실험입니다. 실수란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실제 난민촌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니까요. 저 멀리 하얀 눈보라를 뚫고 트럭 몇 대가 들어오더군요. 한국 팀이 도착한 겁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손이 정말 빨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뚝딱뚝딱 하더니 반나절 만에 집 2채를 장난감 블록 맞추듯이 조립해냈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구나 싶어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속도 하나는 인정해 줄 만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책임자인 김 소장이 하는 짓을 보고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바닥에다가 무슨 파이프를 촘촘하게 깔고 시커먼 돌판 같은 걸 그 위에 끼워 넣고 있는 겁니다. 그 돌판들은 꽤 무거워 보였고 그걸 일일이 바닥에 까는 건 시간 낭비, 돈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김 소장,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는 호텔이 아니에요. 제가 화를 내자 김 소장이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난민들은 침대가 없어요. 바닥에서 자야 하니까 바닥을 데워야죠. 바닥을 데운다고요? 그게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그 돈이면 벽에 스티로폼을 더 붙이는 게 낫습니다. 소장님, 단열은 막는 거지 데우는 게 아닙니다. 전기가 끊기면 공기 히터는 30분도 못 버팁니다. 내 설계는 완벽합니다. 보온병처럼 꽉 막아서 공기를 가두면 그만입니다. 당장 그 바닥 공사 멈추세요. 하지만 김 소장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 특유의 그 황소 같은 고집이랄까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기를 걸어왔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3일 동안 테스트에서 우리 한국식 집이 독일식 집보다 추우면 제 돈으로 다 뜯어내겠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길 게 뻔했으니까요. 차가운 바닥에 돌을 데우려면 기름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기름 한 방울이 귀한 재난 현장에서 바닥 난방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저는 김 소장의 그 고집이 곧 후회로 바뀔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해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곳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기름을 아끼기 위해 하루에 딱 4시간만 발전기를 돌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시간은 그냥 집의 성능만으로 버텨야 합니다. 우웅 하는 소리와 함께 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제가 설계한 독일식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신형 히터가 따뜻한 바람을 뿜어냈습니다. 금세 방 안이 훈훈해졌습니다. 역시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공기를 데우는 게 제일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창밖을 보니 김 소장은 여전히 한국식 집 지붕 위에서 눈을 치우고 있더군요.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바닥에 돌을 데우느라 아까운 기름을 낭비하는 동안 우리 집은 이미 따뜻한 천국이 되었습니다. 제 수첩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팀, 불필요한 고집으로 에너지를 낭비함. 탈락 예정. 하지만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곳 유콘의 추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따뜻한 공기라는 게 얼마나 믿을 수 없는 배신자인지 말입니다. 저녁 6시, 실험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창밖은 암흑천지고 온도는 영하 38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유리창에 붙여둔 온도계를 볼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죠. 바람 소리가 마치 굶주린 늑대떼가 울부짖는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제가 만든 독일식 집, 그러니까 A동의 상황은 숫자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벽에 붙은 온도계는 24도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같이 들어와 있는 연구원들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 보라고, 이게 바로 독일의 기술이라고 말이죠. 찬바람이 들어올 구멍을 완벽하게 막았으니 열이 도망가지 않는 거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의 표정은 영 좋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 친구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불평을 하더군요. 이상하게 얼굴은 화끈거릴 정도로 뜨거운데 발가락이 너무 시려서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그건 공기로 난방할 때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뜨거운 공기는 가벼워서 자꾸 천장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냉기는 무거워서 바닥으로 깔리기 때문이죠. 온도계는 사람 눈높이에 달려 있으니까 따뜻하다고 나오지만 정작 사람이 딛고 서 있는 발목 아래는 시베리아 벌판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히터가 세게 돌아갈수록 방 안은 사막처럼 바싹 말라갔습니다. 입술이 쩍쩍 갈라지고 문고리를 잡을 때마다 탁 하고 정전기가 튀었습니다. 심지어 코안이 헐어서 코피를 쏟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목이 타들어가서 물을 마셔도 소용이 없었죠. 히터의 웅하는 소음도 점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전쟁터 같은 곳에서 따뜻하기만 하면 된 거 아니냐고 속으로 되뇌었죠. 궁금한 마음에 김 소장이 있는 한국식 집, B동의 상황을 화면으로 훔쳐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온도가 겨우 18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혀를 찼습니다. 그것 보라고, 2시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방이 덜 데워졌지 않냐고 비웃었습니다. 바닥에 깐 돌덩이들이 열을 다 잡아먹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역시 효율이 떨어져. 저런 기술로는 100년이 가도 UN 표준이 될 수 없어. 저는 승리를 확신하며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약속된 4시간이 지났고 밖에서 발전기가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였습니다. 전기가 끊긴 상태에서 어떤 집이 더 오래 버티느냐 하는 싸움이었죠. 저는 당연히 우리 집이 유리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미 공기를 24도까지 데워놨고 우리는 보온병처럼 꽉 막혀 있으니까요. 하지만 발전기가 멈추고 히터 팬 소리가 멈추자마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어디선가 스산한 한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문도 닫혀 있고 벽도 두꺼운데 공기가 식어가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열을 계속 공급해 주던 히터가 멈추자 데워졌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가운 벽과 유리창의 열을 다 뺏기고 항복해버린 겁니다. 마치 뚜껑 열린 보온병처럼 열기가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새벽 1시가 되자 우리 집 온도는 1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연구원들은 침대 위로 올라가서 침낭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이미 얼음장이라 발을 디딜 수도 없었죠. 저도 오리털 파카를 껴입고 하얀 입김을 불어가며 기록을 해야 했습니다. 손이 곱아서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써지더군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다시 한국식 집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식 집의 온도는 아까보다 오히려 더 올라서 20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안의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침대를 한쪽으로 다 치워버리고 바닥에 얇은 이불만 깐 채 등을 대고 누워있는 겁니다. 마치 따뜻한 해변가 모래밭에 누워있는 사람들처럼 아주 편안한 얼굴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김 소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전기를 난방에 쓴 게 아니라 열을 저장하는 데 썼다는 그 말이요. 그들은 4시간 동안 발전기를 돌려서 공기가 아니라 바닥에 돌을 데운 겁니다. 그리고 전기가 끊긴 지금 그 돌들이 거대한 배터리가 되어서 품고 있던 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이건 우연일 거라고, 아니면 우리 집 어딘가에 구멍이 난 걸 거라고 애써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완벽한 집은 전기가 끊기자마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기예보에도 없던 무시무시한 북극 한파, 이른바 폴라 보텍스가 이곳을 덮친 겁니다. 기온은 영하 42도. 이 정도면 맨살이 바람에 1분만 노출돼도 동상에 걸려 살이 썩어버리는 살인적인 추위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코털이 얼어붙어 서로 들러붙는 느낌이 날 정도였죠. 오전 8시, 다시 발전기를 돌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발전기가 몇 번 덜거덕거리며 시동이 걸리는 듯 하더니 그대로 멈춰버린 겁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무전기로 본부에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전기가 안 들어오냐고 따져 물었죠.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기름이 얼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무리 겨울용 디젤유라고 해도 영하 40도가 넘어가자 젤리처럼 끈적끈적하게 굳어서 기계를 막아버린 거죠. 비상용 발전기도 켜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여기는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고립된 섬입니다. 히터도, 요리기구도, 본부와 연락할 통신기도 다 멈췄습니다. 우리 집 온도는 이미 영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벽에는 하얗게 성에가 끼기 시작했고 제가 마시려던 물컵의 물이 살얼음으로 덮여버렸습니다. 독일 기술의 결정체라던 이 집이 순식간에 거대한 냉동창고로 변해버린 겁니다. 구조 헬기를 보내달라고 소리쳤지만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헬기가 뜨면 추락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12시간은 우리 힘으로 버텨야 한다고 했습니다. 12시간이라니요. 영하 40도 추위 속에서 난방도 없이 12시간을 버티라는 건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했던 완벽한 단열은 이제 우리를 가두는 관짝이 되어버렸습니다. 안에서 열이 나지 않으니 두꺼운 벽은 그저 바깥의 냉기를 꽉 가두는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뛰기라도 하면 몸에 열이라도 날 텐데 밖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니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서 펜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있던 연구원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체온을 나눠보려 했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내 자부심이, 내 알량한 지식이 결국 나를 죽이게 되는 걸까? 이 차가운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얼어 죽는 것이 내 마지막인가? 정신이 가물가물해질 때쯤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사람이 문을 발로 차는 소리였습니다. 김 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안에 있냐고, 살았으면 문 좀 열어보라고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굳어버린 몸을 질질 끌고 간신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눈사람이 된 김 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썹과 수염에는 하얀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고 뒤로는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죠. 김 소장은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이따간 다 죽는다고, 당장 나오라고 말입니다. 저는 파랗게 질린 입술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란 말이냐고, 발전기도 다 죽었는데 갈 데가 어디 있냐고 말이죠. 이 설원 어디에도 따뜻한 곳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소장은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옆동은 아직 살아있다고, 우리 한국 집은 아직 따뜻하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발전기가 멈춘 지 벌써 14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최신형 히터는 30분 만에 식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집이 아직 따뜻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김 소장의 부축을 받으며 눈보라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말하는 살아있는 집을 향해서 말이죠. 그 걸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김 소장의 어깨에 기대어 비틀거리며 한국식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천국에 온 줄 알았습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사라진 자리에 믿을 수 없을 만큼 포근한 공기가 저를 감싸 안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머니 품속 같은 봄날의 햇살 같은 훈훈한 기운이 훅 하고 끼쳐왔습니다. 안경에 하얗게 김이 서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소리였습니다. 아니, 소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집은 히터가 윙윙 돌아가는 소리로 시끄러웠는데 여기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바람 소리도 없는 그 고요함 속에서 오직 따뜻함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평온함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두꺼운 장갑을 벗어 던지고 바닥을 짚어봤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느낌은 차가운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은은하고 따뜻한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전기가 끊긴 지 14시간이나 지났습니다. 밖은 영하 40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을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 멍한 표정을 본 김 소장이 바닥 한 구석을 가리키며 덤덤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이건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바닥 밑에 깔린 돌판들이 어제 저녁 4시간 동안 틀어놨던 열기를 꽉 붙잡고 있는 거라고요. 독일식 히터가 열을 공중에 뿌리고 금방 사라지게 만드는 방식이라면 한국식 온돌은 열을 무거운 돌 속에 가두어 두었다가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내뿜는 저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전기를 난방에 쓴 게 아니라 열을 저장하는 데 쓰고 있었던 겁니다. 긴장이 풀리자 꽁꽁 얼었던 몸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체면이고 뭐고 다 잊고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딱딱하게 굳었던 등허리로 뜨끈한 기운이 올라오자 저도 모르게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덜덜 떨리던 턱이 멈추고 숨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냥 따뜻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커다란 핫팩 위에 온몸을 맡긴 것처럼 뼛속 깊은 곳까지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히터 바람은 피부를 따갑게 하고 목을 마르게 하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열기는 몸속 깊은 곳부터 데워주며 굳은 피를 돌게 만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침대나 의자는 구석으로 치워버리고 바닥에 얇은 담요 하나만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서로의 체온과 바닥의 열기에 의지해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얼굴들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평온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닥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조용한 바닥이 가장 힘세게 우리 생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잘난 체했던 제 지식은 이 따뜻한 돌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도망가는 공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국 사람들은 묵묵히 돌을 데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 장치가 아니라 우리 목숨을 지켜주는 거대한 배터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몸이 좀 녹고 정신이 돌아오자 다시 제 직업병이 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능이 좋은 건 인정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살렸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열을 오래 품는 돌판이라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쌀 거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난민들을 돕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무리 좋아도 비싸면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저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김 소장을 쳐다보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따져 물을 참이었습니다. 제 속을 훤히 들여다본 김 소장은 말없이 바닥 장판을 걷어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했던 복잡한 기계나 비싼 센서 같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투박하게 생긴 회색 판들이 아이들 장난감 레고처럼 서로 딱딱 맞물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판 하나를 쑥 들어 올리더니 이게 비싼 재료가 아니라 주변에서 흔히 보는 현무암 돌가루와 탄소를 섞어서 꾹 눌러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돌덩이가 이 놀라운 기적을 만든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재료비가 독일제 히터의 부품 하나 값도 안 된다는 사실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보통 바닥 난방을 하려면 파이프 깔고 시멘트 붓고 며칠씩 말려야 하잖아요. 이런 추운 곳에서는 시멘트가 얼어버려서 절대 못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김 소장이 보여준 건 공장에서 찍어온 판들을 현장에서 끼우기만 하면 되는 조립식이라더군요. 기술자도 필요 없고 그냥 설명서만 보면 누구나 반나절 만에 뚝딱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배관공을 부를 필요도 시멘트가 마르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김 소장은 태블릿 PC를 꺼내서 지난 하루 동안 쓴 기름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식 히터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서 기름을 퍼마시는 동안 한국식 온돌은 어느 정도 따뜻해지면 저절로 꺼지고 돌의 열기로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보니 한국 집의 에너지 소비량은 바닥을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니 기름을 독일식 집의 절반도 안 썼더군요. 돈도 적게 들고 효율도 좋고
무엇보다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기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3마리 토끼를 다 잡은 기술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열을 밖으로 못 나가게 막는 것만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술은 열을 가두고 써먹는 것에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짰던 예산 계획을 싹 다 지워버리고 이 한국 기술을 썼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는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계산하면 할수록 놀라웠습니다. 이 돈이면 수천, 수만 명의 난민을 더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진짜로 도울 수 있는 기적 같은 기술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에 눈보라는 그칠 기미가 안 보이고 구조 헬기는 여전히 못 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따뜻한 바닥 위에서 꼼짝없이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김 소장이 가방에서 비상식량인 컵라면을 꺼내 끓여주더군요. 식탁도 의자도 없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닥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평생을 의자에만 앉아서 밥을 먹던 저한테는 신발 벗고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는 게 참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다리가 저려오기도 했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엉덩이로 전해지는 그 따뜻한 기운이 그 어떤 비싼 소파보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닥의 열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와 온몸을 데워주었습니다. 쿠루룩 라면 국물을 마시니까 얼었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경에 김이 서려서 앞이 잘 안 보였지만 마음만은 훈훈했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김 소장이 툭 던지듯 한마디 했습니다. 한국은 5000년 내내 전쟁 아니면 가난과 싸워야 했던 나라라고요. 땔감 한 줌이 귀에서 불을 한번 떼면 그 열기를 돌 속에 가두어 놓고 온 가족이 달라붙어 밤새 버텼을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 온돌은 무슨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얼어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 찾아낸 생존 본능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가장 적은 연료로 가장 오래 버티는 법. 그건 머리가 아니라 춥고 배고픈 몸이 기억하는 역사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바닥에 집착했는지, 왜 이 기술을 꼭 써야 한다고 우겼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기술은 멋진 실험실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추위와 싸우며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역사 속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 우리가 돕고 싶어하는 전 세계 난민들의 처지와 똑같았습니다. 화려하고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적은 기름으로도 가족의 등 뒤를 따뜻하게 지켜주는 기술. 차가운 천막 바닥에서 자야 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 그게 바로 유엔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정답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우리는 바닥에 엎드려서 집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저는 빨간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렸던 독일식 설계도 위에 과감하게 X표를 그었습니다. 제 고집과 오만을 지워버린 겁니다. 김 소장의 도움을 받아서 침대를 없애고 바닥을 넓게 쓰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발 신고 들어오는 차가운 집이 아니라 신발 벗고 들어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집. 아이들이 바닥에서 뒹굴며 놀고 노인들이 등을 지지며 아픈 몸을 녹일 수 있는 집. 그건 더 이상 차가운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의 뜻을 모은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 소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저는 마음속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못난 나를 가르쳤다고 말입니다. 사흘 동안 세상을 다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이 열리고 저 멀리서 구조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조가 급한 조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옥한 속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성 안에서 잘 쉬고 있었으니까요. 헬기에서 받은 통신 장비를 연결하자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본부 회의실 얼굴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화면 속 높은 분들은 말끔한 정장을 입고 따뜻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표정을 보니 당연히 독일 기술이 이겼을 거라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만든 최첨단 공기 히터가 표준으로 뽑힐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겠죠. 저는 머리는 헝클어지고 수염은 덥수룩한 꼴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저는 긴 말 대신 지난 3일 동안 기록된 두 집의 온도 그래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파란색 선인 독일 집은 발전기가 멈추자마자 절벽처럼 뚝 떨어져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반면 빨간색 선인 한국 집은 전기가 끊긴 뒤에도 아주 완만하게 내려가며
무려 12시간 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위원들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고 마지막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건 복잡한 숫자가 아니라 어젯밤 한국집 바닥에서 서로 등에 기대어 곤히 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추워서 침대 위에서 웅크리고 떠는 게 아니라 바닥에 팔다리를 쭉 펴고 세상 편하게 자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짓고 있었냐고 말입니다. 비바람만 피하는 건물을 지으려 했지만 정작 난민들에게 필요한 건 지친 몸을 누일 수 있는 집이었다고 말이죠. 공기를 데우는 서양 기술은 훌륭하고 빠릅니다. 하지만 영하 40도 추위에서 공기는 너무나 쉽게 도망가 버리는 가벼운 존재였습니다. 반면 돌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품은 열기를 끝까지 지키며 사람의 등 뒤를 받쳐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기술에는 그동안 사람이 빠져 있었다고 말입니다. 효율이니 뭐니 따지면서 정작 추위에 떠는 사람의 고통은 숫자로만 계산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람의 가장 낮은 곳, 등과 허리가 닿는 바닥을 먼저 고민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였습니다. 돈 얘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을 쓰면 난민촌 난방비를 40% 이상 아낄 수 있다는 계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 아낀 돈으로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밥과 약을 더 줄 수 있다는 사실은 계산적인 행정가들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만난 완벽한 보고였습니다. 회의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하더니 이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유엔의 새로운 집 짓기 프로젝트 이름은 뜨거운 돌, 즉 온돌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철수 작업은 빨랐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집들을 들어 올려 트럭에 실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저 차가운 쇳덩어리로 보였던 저 집들이 이제는 수많은 생명을 살릴 따뜻한 심장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텅 빈 눈밭에 서서 김 소장이 내미는 투박한 손을 맞잡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두꺼운 장갑 너머로 전해지는 힘찬 악수 속에 서로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승리자였지만 뽐내지 않았고 저는 졌지만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답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친구였습니다. 김 소장은 떠나기 전 제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건 제가 독일 베를린에 있는 제 집을 고칠 때 보라며 그려준 온돌 설계도였습니다. 평소 손발이 차서 고생하는 제 아내를 위해 거실, 바닥을 뜯어 고치겠다고 지나가듯 말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독일 최고의 에너지 전문가가 한국 기술자에게 한 수 배운 기술로 자기 집을 짓게 된 셈이죠. 종이를 받아든 제 입가에 쑥스럽지만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도 밖에서 가져온 추위를 집 안까지 끌고 들어가지 않는 따뜻한 남편 노릇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 앞이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어 바구니에 담고 양말 바람으로 바닥을 디뎠습니다. 예전 같으면 귀찮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했을 그 행동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 그건 단순히 먼지를 털어내는 게 아니라 바깥 세상의 긴장과 갑옷을 벗어 던지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돌아가 쉴 준비가 됐다는 신호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지, 왜 그토록 바닥을 깨끗하고 따뜻하게 닦는지 그 깊은 뜻을 발바닥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눈밭을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하얀 땅을 내려다보며 저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처음에 썼던 효율성 보고서 대신 굵은 펜으로 쓴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닥, 따뜻한 마음. 한국은 단순히 반도체를 잘 만들고 자동차를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5,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장 춥고 가난했던 시절에도 돌을 데워 사람을 살리는 법을 연구해 온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래된 지혜가 현대의 기술을 만나 전 세계 가장 춥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데우러 갑니다. 저는 비행기 의자에 몸을 깊이 묻었습니다. 등 뒤로 전해지는 의자의 온기가 며칠 전 그 창고 바닥에서 느꼈던 투박하지만 진실했던 그 열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차가운 유럽으로 돌아가지만 제 생각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집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안아주는 품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요.
한국이 제게 선물한 것은 단순한 난방 장치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만했던 독일 전문가가 한국의 온도를 만나 기술 너머에 있는 사람을 향한 배려를 깨닫는 과정. 차가운 이론보다 뜨거운 현장의 지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유콘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훈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